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 텔러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은행 텔러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은행 텔러는요. 협회에서 공식 기본 교재가 현재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 공식 교재를 보면요. 총 세권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상권, 중권, 하권 이렇게 세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크게 주제가 총 한 14가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요. 바로 이 협회 책을 기준으로 해서 총 그렇습니다. 상중하의 세 권을 다 합쳐서 총 14개의 가장 큰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은행 텔러의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요. 그래요. 제1편 금융경제 일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은행 텔러의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쌤은요.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 상경계열 쪽에 공부를 저도 했었던 사람인데요. 저도 대학교 때 사실 상경계열 쪽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요. 저도 금융권에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실제 실무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현재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석박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요. 대학생 때 금융권에 취업이 하고 싶어서 금융권에 취업을 할 때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습니다. 이 자격증 취득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저도 그 당시에 금융권 취업을 위한 필수 자격증이라고 불리는 3종 자격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현재는 금융 3종 자격증이 그렇죠.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서 더 이상 대학생들이 취득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현재는 실무자들만이 취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편제가 됐는데요. 어쨌든 저도 그 당시에 열심히 그런 자격증들을 준비했던 기억들이 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금융 이런 자격증을 준비를 할 때 여러 시중에 있는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강의가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의 개념을 단순 설명하고 나열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그렇죠. 시험을 당장 합격하는데 이런 데에는 그런 강의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 강의 형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쌤은요. 단순히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또 제가 그냥 실무만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학문도 그렇죠. 상경계열 쪽에서 이러한 금융 관련된 학문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실제 저는 삼성증권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현업에서 이런 해외 주식이나 트레이딩 쪽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실무를 경험했던 사람과 이론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실무와 이론의 그 중간쯤의 연결고리가 저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마 현재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재 학생 신분에서 이렇게 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물론 현직자분들께서 제 수업을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학생들이 비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쌤도 사실 학생일 때는 단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만 공부했을 때는요. 그냥 내용 그냥 단순 암기만 해서 그렇게 해서 시험 보고 합격하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지식은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제가 현업에 있어 보니 이 금융권에 아주 필요로 하는 지식들이 이 자격증 제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그렇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좀 올바르게 공부를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실제 현업에 들어왔을 때 적응하는 것도 엄청 빨리 적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를 할 때도요. 훨씬 더 좀 더 거시적인 면에서 혹은 이 금융권을 좀 체계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 있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렇죠. 적응하기도 빠르고 진급도 빨리 되실 겁니다. 이건 제가 이론과 실무를 다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 이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기존의 금융 강의들이요. 대체적으로 개별 개념들을 단순 나열하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면요. 저는 모든 금융 강의를, 제 모든 금융 자격증 강의들을요. 전체적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에 들어갔을 때 이 금융권이라는 아주 큰 금융시장이라는 아주 큰 곳에서부터 이 금융시장 안에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도식화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해야 될 금융기관은 어디에 위치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러한 것들을
아주 크게 항상 첫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굉장히 쌤이 공을 들여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왜냐? 여러분들의 금융권의 선배로서 혹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빨리 이런 자격증을 땄던 사람으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놓으면요. 아마 여러분들 실무에 가셔서도 훨씬 더 적응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시간을 굳이 좀 제가 그렇죠.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텔러 강의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 그렇죠 챕터인 금융경제 일반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은행 텔러라는 전과목이요. 총 14개의 테마가 14개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4개의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은행 텔러라는 자격증을 왜 따야 되고 그리고 은행이라는 곳이 실제 금융권에서 어디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여러분들께 좀 논리적으로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요 내용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은행 텔러. 은행 텔러는 여러분 어디에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탄생된 자격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행이란 건요. 결국 수많은 이 금융시장과 금융 시스템 안에 있는 하나의 하부 구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금융 전체 시스템, 우리 경제에 있는 금융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 안에서 은행이 위치하는 데를 한번 보고 그 은행 안에서도 여러 업무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도 그렇죠. 은행 텔러라는 업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그렇죠. 금융 시스템 전체를 한번 제가 개관을 해 드릴 거고요. 그 금융 시스템 전체 안에서 은행이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그 다음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은행이라는 곳에 수많은 업무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은행 텔러라는 업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제가 요 3단계로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첫 번째로 금융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요. 쌤이 지금 간단하게 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우선 금융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 수업을 어디서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카페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학원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학교에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아침에 어디에서 일어나서 그곳에 가셨나요? 카페를 가든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어디에서 가셨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이라는 곳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집이라는 곳은요. 우리 경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주체가 되는데요. 그 집을요. 우리 금융이나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가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집을 쌤이 이렇게 좀 도식화하려고 집 모양을 하나 그려서 이걸 가게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쌤 자격증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서 아마 제 수업을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들어가야 될 그곳이 뭡니까? 회사죠. 회사. 그 회사를요. 우리 금융학이나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습니다.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쌤이 그래서 요 공장에서 굴뚝에 이렇게 연기 나가는 것처럼 해서 기업 모양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게,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요. 여기에서 이제 씻고 옷도 입고 준비를 해서 나중에 회사로 여러분들 출근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게에서 우리 집에서 나와서 회사로 바로 출근을 하는데 실제 경제학에서는 그렇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로 출근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도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은행에 가고 싶다 그래서 바로 글로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채용 시스템, 취업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재적으로 지금 어느 시장에 들어와 있냐면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노동력이 나와서 어느 시장에 들어가 있냐?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노동력이 여기 집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예를 들면 취업시장 같은 거예요. 취업시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취업시장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집에 나와서 여기에 노동력이 꽉 모여 있죠. 여러분들 혹시나 취업시장,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혹시나 쌤도 그랬어요. 쌤도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난 뒤에요. 그때 이제 고3이 끝나면 뭔가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약간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서 물론 뭐 담배를 태운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그 비흡연자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좀 만끽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요.
그래요. 건설 현장에 가서 저는 그 일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건설 현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다들 어디 갑니까? 그렇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죠. 인력 사무소라는 곳에 일단 사람들이 여기 집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집결해 있으면요. 그 건설 현장에 계신 간부님들이 봉고차 타고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좀 건장한 사람 있죠. 야, 너 나와 해서 그 사람을 뽑아갑니다. 그렇게 뽑아가서 여기서 일 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바로 여러분 생산 요소 시장은요.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업 준비 시장 혹은 인력 사무소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게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인력 사무소로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가게가 인력 사무소로 노동력을 공급한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노동의 공급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 그대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거니까 노동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요 과정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꽉 모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을 그렇죠. 거기 건설 현장 간부님들이 봉고차 타고 와서 야, 건장한 놈 너 나와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고용된 거죠. 요걸 뭐라고 하냐? 그렇죠. 여기 지금 노동력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에서 여기 있던 사람이 쭉 가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요렇게 흘러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그렇죠. 기업이 사람을 고용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경제학이나 금융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싸한 말로 노동의 수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동의 수요. 됐습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노동력을 공급해서 이걸 기업이 사람들을 수요하면요. 노동력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요. 이제 여기서 뭐 합니까? 일 시키죠. 그렇게 하면 기업이 일을 통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기업이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제품을 제품이 완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삼성전자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그렇죠. 시장에 가서 내다 팝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 그렇죠. 요거를 재화 공급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생산물 공급이라고 해볼게요. 결국은 기업은요, 자신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그렇죠, 시장에 내다 팔 텐데 그러한 시장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생산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냐? 뭐 하이마트, 이마트 혹은 뭐 재래시장 뭐 이런 그냥 시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장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렇죠, 물건을 공급합니다. 그럼 시장에 물건이 쫙 디스플레이 되겠죠. 뭐 이마트 가면 쫙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사가냐? 그렇죠. 우리 가게가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가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생산물을 소비한다 그래서 이걸 생산물 수요라고 합니다. 생산물 뭐 수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산물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가게가 그럼 이렇게 해서 그렇죠. 요 생산물을 수요를 해요. 그러면 가게가 요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연히 뭘 지급해야 됩니까? 그렇죠. 돈이라는 걸 지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냐? 그 돈이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돈이 여기에서 이렇게 할까요? 돈이 이렇게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이렇게 지급하면요. 그 돈이 기업으로 이렇게 다시 흘러 들어갈 거고요. 기업은 그 돈의 일부를 자신들의 비용을 싹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뭐로 주는 겁니까? 그렇죠. 나머지를 그렇습니다. 가게에다가 월급의 형태로 이렇게 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월급의 형태로 이렇게 주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조금 도식화하기 좋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조금만 바꿀게요. 노동의 공급, 노동의 수요. 자, 그러면 이걸 밑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뭔가 그림이 좀 안 되네요. 삐뚤삐뚤하네요. 자,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와서 그 돈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가게로 월급, 임금이라는 형태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이 흘러 들어오면요. 가게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월급, 임금이 되는데 그게 가게에 뭐가 되냐? 그렇습니다. 그게 소득이 되는 거예요.
가계의 소득이 요만큼 결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소득 중에 지금 일부만을 그렇죠,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어떻게 한다? 소비하게 되겠죠. 소비하는 거 여기다 적어볼까요? 요거 일부를 가계는 소비하게 될 거예요. 소득 중에 일부를, 요만큼을 소비합니다. 여러분, 가계가 소득 중에 일부를 소비하고 남은 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요게 뭡니까? 저축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가계의 저축 금액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요만큼이 저축 금액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저축 금액을 가지고 이제 가계가 요 저축, 요만큼을 저축하게 되면요. 그렇죠. 요 저축 금액을 가지고 가계가 어디에다가 이거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라는 곳 혹은 금융이라는 곳에다가 이걸 저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계가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 노동력을 처음에 공급하고 그걸 노동을 수요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물건이 팔리니까 반대로 돈을 주고 그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와서 기업이 가게에다가 월급을 딱 주니까 가게의 소득이 결정되죠. 그럼 가게는 이 소득 중에 일부만을 소비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저축합니다. 가게가 저축하는 곳이 어디냐? 땅에 파묻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게는 어디다 둡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은행이라는 곳, 뭐 그런 곳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게가 이 남는 돈을요 뭔가 저축하게 되는데 그 저축을 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저축을 하는 공간, 가게가 남는 돈을 저축하는 그러한 곳을 어디 뭐라고 하냐? 그걸 우리는 금융시장 혹은 화폐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어디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에요. 자, 가게는 어쨌든 남는 돈이 있어요. 이렇게 잉여 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저축할 때 생각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은행이죠. 그래요. 은행에다가 이 돈을 가지고 저축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그렇죠. 저축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할 때 자, 은행이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은행이 여기 있으면요. 자, 이 돈을 은행에다 저축을 해요. 근데 이 돈을 자, 나는 짧은 기간 동안 저축할 수도 있고 긴 기간 동안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 남는 돈을 가지고 내가 1년 미만짜리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정기 적금이나 장기 예금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게 뭡니까? 1년 이상 장기간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저축 금액은요. 그렇죠. 일부 금액은 내가 은행에다가 어떻게 저축할 수 있냐? 그렇죠. 단기 저축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짜리 짧은 걸로 내가 저축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단기 저축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금융용어에서는 저축을 뭐라고 하냐면요. 수신이라고 합니다. 단기 수신이라고 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그냥 짧게 저축하는 겁니다. 수신이 뭐예요? 저축.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돈의 일부는요. 그렇죠. 짧게 저축할 수도 있으면 또 일부는 뭐다? 내가 길게 저축할 수도 있어요. 왜? 나중에 내가 뭐 주택 사기 위해서 길게 저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길게 저축하는 거. 장기 저축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그럴싸한 말로 뭡니까? 그렇죠. 장기 수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공간이 좀 부족해서 좀 예쁘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짧게 저축하는 걸 뭐라 그런다? 그렇죠. 짧게 저축하는 걸 단기 수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길게 저축하는 걸 뭐다? 그렇죠. 장기 수신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려운 거 없죠. 뭐냐? 그냥 짧고 길게 저축하는 걸 수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 수신, 장기 수신. 됐습니까? 남는 돈을 이렇게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남는 돈을 짧게 저축할 수도 있고 길게 저축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은행이라는 곳이 이만큼의 돈이 이제 이렇게 남는 돈이 들어와서 저축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기업은요, 은행은요, 이 돈을 주로 기업한테 대출해 주는데 기업이 보통 이걸 대출받을 때 어떻게 되냐? 그렇죠. 요 금액이 이제 요만큼이 은행의 저축금액으로 들어오면요. 이 돈을 이제 은행은 기업한테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짧게 대출해 주는 걸요. 그렇죠. 요거랑 똑같이 뭐라고 하냐? 단기 대출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단기 대출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단기 대출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또 길게 대출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럼 장기 대출이라고 하면 되죠. 장기 대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금액이 지금 대출 금액인데 요 금액이 이제 어디로 가냐? 그렇죠. 기업한테 돈이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대출은 이렇게 기업한테 단기 대출해 주면요. 어디에 기업에 위치하게 되냐면요. 여기 기업의 단기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업의 부채라는 건 뭐냐? 내가 돈을 빌려와서 갚아야 되는 건데
짧게 돈을 빌려온 거니까 단기 부채를 여기 적고요. 그 다음 길게 빌려오는 장기 대출을 통해서 빌려오는 이거는 나중에 내가 길게 갚아야 되니까 뭡니까? 장기 부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장기 부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은행에서 내가 긴 시간 동안 돈을 빌려오는 걸 길게 대출해 오는 거. 요거를 우리 장기 부채,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부채라고 합니다. 기업이 일반적으로 남의 돈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한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요. 그래요.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요. 남의 돈을 빌려서도 사업할 수 있지만 내 돈 가지고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업은 뭐라고 하냐? 요걸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 요걸 자본이라고 해요. 요렇게 자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가게에 남는 돈을요. 은행이라는 곳에 저축을 해서 은행이 대출해 주는 과정은 지금처럼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가게가요. 은행이라는 요 매개체를 통해서 돈을 저축해서 여기가 대출해 주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갚고 이렇게 하는 거. 은행이라는 하나의 기관이 여기서 중간에 딱 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살 때요.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과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팔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 사이에 이거를 중개해 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끼고 하는 거. 요걸 뭐라고 하냐?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이거를 서로 사고자 팔고자 하는 사람들 돈을 내가 대출해 주고 이거를 뭡니까? 저축하려는 이 중간에 한 사람이 딱 끼는 거 뭐라 그러냐? 간접금융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간접금융은요. 그렇죠. 금융기관이 여기 끼는 겁니다. 여기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이렇게 중간에 딱 끼는 거.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 요거를 뭐라 그런다?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말고 요즘 여러분 보세요. 요즘 보면요. 그렇죠. 워낙에 이제 IT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게 우리가 땅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과 부동산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 그 두 사람 사이에 연결해 준 사람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에는 워낙에 IT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고자 팔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플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거 딱 어플 받으면 서로 그냥 바로 그렇죠. 다이렉트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끼지 않고 다이렉트로 사고 팔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직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직접금융. 즉 뭐냐? 돈을 빌리고자 하는 기업이 돈을 지금 남는 돈을 저축하고자 하는 투자하고자 하는 가게한테 다이렉트로 서로 빌려주는 거. 요거를 뭐라 그런다? 직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접금융이 실제로 돈을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빌리고 하는 거. 요게 몇 군데 시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 요런 게 있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 금융시장.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단기 자금 시장이라고 하죠. 단기 첫 번째 뭐라고 한다? 단기 자금 시장. 요거는 뭐다? 별거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우리 가게가 남는 돈이 있어요. 이 남는 돈을요. 기업한테 다이렉트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짧게 1년 안에 짧게 빌려주는 게 단기 자금 시장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저축을요. 요렇게 내가 다이렉트로 그렇죠. 기업한테 이렇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단기 자금 시장에다 딱 내가 공급을 하면 요 돈을 기업이 빌려가면 어디로 가냐? 짧게 빌려온 거니까 단기 부채로 가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시장이 있냐면요. 짧게 빌려가는 시장이 있다면 당연히 길게 빌려가는 시장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그렇죠. 장기 자금 시장 해도 되는데 그걸 우리 금융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길게 장기로 자금을 빌려주는 시장 우리는 자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본시장 뭡니까? 그냥 가게가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때 다이렉트로 빌려주는 건데 그걸 좀 길게 빌려주고 싶을 때 그때는 자본시장이라는 걸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돈을 남는 돈을 다이렉트로 길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자본시장을 통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길게 빌린 거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장기부채. 이쪽으로 이렇게 보통 가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자본시장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무슨 시장으로 나뉘냐면 자, 첫 번째 채권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채권시장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주식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있는데요. 자, 자본시장은 우리 가게가 남는 돈을 긴 시간 동안 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자본시장 중에 채권을 통해서 그렇죠. 기업한테 빌려주게 되면 장기부채로 가는데요.
자본시장에 가계가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공급했을 때 그게 주식시장을 활용을 해서 기업한테 장기로 자금을 대출해주면 어디로 가냐? 요건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주식과 관련된 자본 여기로 흘러 들어가요. 됐습니까? 그래요. 요 직접금융 이따 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요거 말고도 그렇죠. 가계가 남는 돈을요. 이렇게 또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외환시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외환시장. 그래서 남는 돈을 이쪽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그렇죠. 마지막 파생상품 금융시장. 파생금융 상품시장. 뭐 어떻게 불러 상관없습니다. 파생시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시장에다가도 남는 돈을 이렇게 저축 혹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에 여러분 그렇네요. 가계가 이렇게 소득이 생겼을 때 그중에 일부를 소비합니다. 소비하고 남는 돈이 있죠. 이 남는 돈은 가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하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남는 돈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 남는 돈을요. 기업한테 빌려주고 싶은데 내가 다이렉트로 빌려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은행이라는 곳을 혹은 다른 금융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금융기관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돈이 모여서 은행이 다시 기업한테 빌려주는 거. 즉 내가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때 하나를 딱 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간접금융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야 나는 이렇게 끼고 하는 거 싫어. 그냥 다이렉트로 빌려줄래. 그럼 다이렉트로 빌려줄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직접금융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직접금융시장은 총 시장이 4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가계에 남는 잉여돈, 이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들어가서 기업한테 흘러들어가는지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업은요. 남의 돈도 빌려오고 그 다음 내 돈, 흔히 자본, 요게 주식을 발행해서 나한테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건데 요 위에 부채는 남의 돈, 자본은 흔히 기업 입장에서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금이 모이면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기업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업은 이걸 가지고 투자하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생산하게 될 겁니다. 그런 물건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와 금융이 한 페이지에 싹 다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금융기관이 이렇게 직접 금융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직접 금융이 금융기관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전체 시장을 한번 쫙 다 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흔히 지금 속해 있는 경제라는 곳, 그 경제 안에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금융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경제와 금융이 속해 있는 이곳에서 실제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금융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는 성장해가고 금융도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경제라는 건 이 전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금융은 어디냐? 요 안쪽에 있는 요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가계가 남는 돈을 다이렉트로 주는 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이 흘러가는 거고요. 간접 금융은 가계가 이런 금융기관들을 끼고 돈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다시 받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간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간접 금융은 금융기관을 여기 중간에 매개체로 끼고 이러한 돈의 흐름을 보이는 건데 그럼 이런 금융기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금융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 이러한 금융기관의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렇죠. 가장 금융권의 대표적인 기업 뭡니까? 은행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금융기관이 이런 역할을 하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아주 거대 금융기관인 보험도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그렇죠. 이것 말고 엄청나게 중요한 또 금융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증권회사도 이러한 금융기관에 속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그렇죠. 카드회사도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카드.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중에 있는 그렇죠. 4대 금융기관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금융기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의
네 가지의 금융기관이 가계에 남는 돈을 이런 식으로 중개해 주면서 이곳에서 자신들이 그렇죠 뭡니까? 이걸 저축을 받아서 이걸 대출해 주고 다시 여기서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돌려주는데 그 과정에서 중개해 주는 걸 가지고 그죠 수수료를 받아 먹으면서 이쪽에서 자신들의 뭡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다 그런 모델로 실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요게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경제 전체와 우리 금융 시스템을 한눈에 다 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주 좋은 그림이죠. 네,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요거는 한국은행이 실제로 게시해 놓은 그림을요. 쌤이 살짝 좀 그렇죠. 좀 추가하고 좀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요건 뭐 어디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걸 기본으로 설명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요걸 가장 첫 번째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요게 바로 경제 시스템이고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것들이 지금 또 영향을 미치냐면요. 이러한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쳐요.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금융 시스템이 막 움직이는데요. 여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주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금융 시스템이 움직일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 금융 시스템이 자, 여러분 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상위 기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앙은행,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한국은행입니다. Bank of Korea로 BOK라고 많이 하죠. 바로 이 중앙은행이 그렇죠. 이 중앙은행이 각종 정책을 통해서 각종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상위 기관이 여기에다가 엄청난 그렇죠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러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요 각종 정책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곳에 시장에다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특히나 이러한 정책을 뭐로 많이 활용을 하냐 기준금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다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주체들은 이 안에서 경제 시스템을 막 활용을 하면서 경제 행위를 영위해 가는데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위 기관이 어디냐? 한국은행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자 한국은행이란 곳은 이러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갈 때 각종 정책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라면요. 이제 좀 보이지 않는 하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부 시스템. 뭐냐? 이러한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 서포트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관들이 우리가 뭐뭐 있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한 시스템에 백업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백업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 지금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 여기서 뭐 백업, 즉 서포트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적을까요? 자, 아래쪽에서 음지에서 이런 것들을 잘 돌아갈 수 있게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지급 결제 제도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렇죠. 뒤에서 백업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또 뭐가 있냐? 예금 보호 제도. 예금 보호 제도.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금융 감독 제도. 금융 감독 제도.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기타 제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제도들이 있죠. 이런 제도들이 금융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렇죠. 서포트해주는 그런 각종의 기관과 제도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이런 종이 박스가 있다면요. 그 박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요. 그 박스 위에서 그렇죠. 한국은행이 각종 정책을 미칠 거고요. 그 박스 아래쪽에서 이러한 지급제도나 예금보호제도가 서포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면이라서 그걸 제가 입체로 그리지 못하겠으나 어쨌든 그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이 경제의 각종
경제 행위와 금융 시스템의 행위라면요. 그 박스 위에서 이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박스 안에서는 이게 움직이고 박스 위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그 아래쪽에서 이런 시스템이나 경제 행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서포트하는 제도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일단 금융의 전체를 한번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이러한 자금이 공급되고 수요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렇죠. 지금 가게가 남는 돈을 자금을 공급하고요. 그걸 기업이 수요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가게가 남는 돈을 공급하고 여기서 다시 수요하는 바로 통화와 관련된 서로 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여기서 막 나타나는데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어서 지금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금의 수요와 자금의 공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금의 수요, 여기는 자금의 공급, 자금의 수요죠. 자, 여기가 뭐 한번 적어볼까요? 자금, 공급. 가게는 이렇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자금을 그렇죠. 기업은 수요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뭡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곳에서는 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로 이 자금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 일단 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되는 매체가 통화죠. 이걸 우리는 화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화폐가 여기에서 움직일 거고요. 이 화폐의 통화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자율입니다. 이런 것까지 여기에서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은행 텔러는요. 결국 은행에서 있는 어떤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럼 은행 텔러라는 건 결국 은행이라는 큰 범위 안에 속해 있는 거고요. 은행은요, 그렇죠. 수많은 이 금융기관들 중에 하나이고요. 이 수많은 금융기관은 이러한 거대한 금융시장 안에 부분들인 겁니다. 이 그 거대한 금융시장은 다시 전체 경제의 하나의 부분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이거라는 겁니다. 전체 경제 시스템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그렇죠. 가게가 노동력을 공급해서 그 노동력을 기업이 수요하고 여기서 사람들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 제품이 가게가 소비하게 됩니다. 가게가 소비하게 되죠. 그럼 가게가 소비했으니까 반대로 돈을 주면 그 돈이 기업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가게의 소득으로 들어옵니다. 가게는 항상 소득 중에 일부만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럼 남은 돈이 뭡니까? 잉여 남는 돈이 되는데 이 남는 돈을 가게는 저축하거나 투자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축하거나 투자할 철을 기업한테 주로 이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게가 일일이 찾기가 힘드니까 이걸 중간에 누군가가 그렇죠. 매개체로 이러한 돈을 받아서 자신들이 적절하게 잘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금융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돈을 저축하고 그 돈을 다시 금융기관이 대출해줘서 간접 금융시장이라는 걸 여기에서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게가 이렇게 통해서 줄 수도 있지만 야 나는 그냥 다이렉트로 줄래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가게가 기업한테 다이렉트로 투자하는 거 그게 뭡니까? 가게가 바로 이러한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서 기업한테 바로 투자하는 거 이게 직접 금융시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러한 과정에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그 자금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우리는 이자율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형성될 겁니다. 이게 뭐냐? 경제 전체 시스템과 그렇죠. 금융 시스템 전체를 다 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와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중앙은행, 한국은행입니다. 이 한국은행이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 이러한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아래쪽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기관과 제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나중에 취업하셔야 될 은행이 속해 있는 금융과 경제 전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걸 쭉 다 설명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은행이 어디 있는지 아네요. 은행은 여기 이 많은 곳에서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금융기관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은행 이걸 우리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은행을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은행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은행 안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자, 여기 은행을 이제 좀 떼서 우리가 받는 전체 경제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곳에서 은행이 어디 위치했는지 이제 알게 됐고 그럼 이 은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텔러의 위치를 확인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어서 하고 싶으나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어서 은행 쪽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금 1강을 들으셨다면요. 바로 쉬지 마시고 2강을 연속으로 여러분들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강, 2강은 동시에 여러분들 이어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2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